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도 여전했고요. 4거래일, 지금 5거래일째죠. 쭉 빠지면서 계속해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눈팅이라고 그러죠? 주가 확인하면서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뭐하고 그저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좀 괜찮을까 했는데 그 기대감 지금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매크로 경제 환경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 제가 물어보고 답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주식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 미국 얘기부터 하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기관, FOMC, 최종 금리 5% 그 이상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예측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왜 또 이렇게 빠지고 몸살이 나고 이러는 겁니까? 네, 그 시작은 CPI 발표부터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좀 상승을 했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 CPI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 그 이후에 차츰차츰 가다가서는 그 파월 의장의 브루킹스 연설 때에 비둘기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한 차례 더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가지고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저희 때치는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지금은 침체까지도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면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인 것 같다. 여기에서 연준이 어디에서 멈출지를 섣불리 우리가 예상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또 신중론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는 브루킹스 연설 이후 올랐던 부분들은 다 좀 미국 시장은 반납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CPI가 나오기 전날 그 아래로 주가가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그 의문들, 그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멘트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위로 혹은 아래로 이렇게 출렁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고용 지표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또 확 바뀐 거 아니에요?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한 것 같아요. 고용이 여전히 20만 명 넘게, 미국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더니 고용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더니 그런가 보다라는 걸 이제 재확인하면서 그러면 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눈높이도 우리가 너무 낮춰놨던 것이 아닐까? 기준금리도 5%까지 올리는 거를 여전히 메인 시나리오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좀 실망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실망감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망은 어떨 때 실망하나요? 기대 되게 많이 하면 실망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물가가 낮아질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연준의 금리가 내년 언젠가는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키웠다가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결의 멘트나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 자체의 체력이 그만큼 약하다고 보는 거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네, 올해 이후에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실망만 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1년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가도 이번 달에 피크일 수 있습니다를 거의 6개월 동안에 또 금리도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걸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뭐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뚜껑에 비슷한 것만 나와도 굉장히 좀 놀라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종 금리 5% 이상 간다.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전문가들 예측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처음에 긴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격차가 컸었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긴축을 해야 될까?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서 지금은 좀 작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5%를 넘느냐 마느냐, 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한 차례를 넘게 될 것이냐, 두 차례를 넘게 될 것이냐,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연초나 아니면은 뭐 한 6월 이 정도 때 비해 가지고서는 상당 부분에 어찌 보면은 불확실성이 가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또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에나 초미의 관심사라서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 차례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서도 시장에서는 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요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국채 선물 쪽에서 반영하고 있는 수준을 보게 되면 5에서 살짝 위로 갔다 살짝 아래로 갔다가 요 정도에서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식 쪽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1년 내내 미국 FOMC 금리 인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금리 인상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올해 이번 달에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0.5% 간다는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왜 이렇게들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년 이제 12월 FOMC 이후에는 내년도 이제 2월 초에 아주 초에 FOMC가 있게 돼요. 네. 근데 일부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그냥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폭은 줄어들겠지만 금리 인상을 또 해? 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네. 그러면 나는 빨리 인하까지 가고 싶고 유동성이 풀리는 게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니까요. 그걸 네. 굉장히 기다리는데 그거는 그러면 또 몇 달 남았네. 이제 이런 실망감들이 아마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정광호 대표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주식 쪽이 조금 더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뭐 한 8월, 9월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에서 금리를 뭐 4.5까지 올릴 거래, 5까지 올릴 거래라는 뉴스나 시각들이 확 등장을 하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깜짝이야 이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던데 4.75가 아니고 5%래. 어떤 사람은 아니래 5.25까지래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지만 국채 금리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모두 아주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시장이 놀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너무 이제 증시 방향성이 휙휙 바뀌고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조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향도 있었어요. 미국 떨어질 때 막 홍콩 H주 4% 이상 올라가고 이런 모습도 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영향일 텐데. 근데 중국이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또 봉쇄를 좀 푸는 것 같다 이러면서 반응을 했던 건데 지금은 또 그것도 그렇게 크게 반영되는 것 같지 않고 어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빠지는 거 보면 말이죠. 네, 그 올해를 이끌었던 그런 이제 매크로 쪽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를 아주 강하게 하면서 경기가 많이 중국 쪽이 나빠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제로 코로나 좀 철폐를 하고 그리고 그 경기 부양책도 좀 나오게 되면서 아주 부진했었던 중화권 증시들이 사실 바닥에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나올 것들은 일단 좀 다 나온 것이 아니냐. 오늘 10가지 또 조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뭐 주 초부터 이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좀 소문에 사고 실제로 조치가 나왔을 때는 파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어제 오늘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굉장히 고강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다가 이런 것들을 좀 푸는 거는 경제 측면에서도 시장 측면에서는 확실히 저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이제 저희도 백신을 맞고 한국 사람들도 백신을 맞고 이제 외출을 좀 주저하던 기간들이 있었던 거를 굉장히 옛날 같지만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고강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 정부 자체에서 완화시켜주는 거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활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살아날 수 있느냐는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중국에서는 mRNA 방식으로 생산한 백신을 제대로 접종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현황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 활동에 대해서 허들이 낮아진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폭발적으로 정말 전면적인 리오프닝으로 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년 3월 양회죠. 이제 그때쯤이면은
mRNA 백신으로 대량 양산한 백신을 접종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리오프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 활동들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그것들이 효과가 있겠지만 정말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을 풀었더니 조금 돌아서네, 훈풍이 부네라는 거를 보려면은 내년 봄 정도까지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 물가, 금리, 환율, 유가, 전쟁,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악재가 더 증폭이 되고 호재는 묻히고 이런 장을 1년 내내 봤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 또 주가에 가장 큰 악재를 꼽으라면 뭘 드시겠습니까? 너무 뻔한 대답일 것 같은데 물가죠. 물가. 네, 물가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네. 보시는 분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미국 물가를 속속들이 알아야 하나라는 이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제 물가에 대해서 되게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사실은 최근에 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최근 단기 움직임에 대해서 평을 했지만 사실은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터널을 완전히 뚫고 나오려면 시간은 조금 걸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좀 더 어두워지고 있느냐 네. 아니면은 가장 어두운 데서 조금 비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어두운 시점들은 조금은 비껴 나가고 있다. 물가 측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고 막 네. 했으니까 물가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는데 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가 가장 큰 악재로 비춰지십니까? 저도 물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좀 잡혀야지 정부에서나 아니면 연준에서도 정책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보폭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빨리 내려오는 것이 일단은 최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가 2%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네. 잡힙니까? 2%는 지금 너무 낮은 수준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물가 막 8%, 9% 이런 거를 올해 하도 많이 이제 보기도 네. 하고 차트도 보고 멘트도 보고 보셔서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1, 2% 물가에서 벗어난 것도 한 2년 정도밖에 네. 안 됐거든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가게 하겠다고 또 난리였죠. 그렇죠. 올리겠다고 예, 그랬었죠. 예, 그래서 아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2%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그 목표 자체를 변화를 주기는 아마 네.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2%까지 정말 갈 때까지 네.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방향의 물가가 최근에 낮아지기 시작한 방향에 대해서 또 네. 조금 민감하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저 물가가 CPI에서 조금 이제 내려오는 기미는 보이고 파월도 그래서 이제 그 금리를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를 너무 과대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딱 파월이 원하는 수준으로 네. 제가 볼 때는 반응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죠. 50bp로 다음번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최종 금리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은 5%를 조금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딱 지금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다. 네, 그렇게 보여가지고서 제대로 시장은 의외로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정책의 입안자들이 말하는 것, 정책을 펼치는 것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하는 경제 기반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뒤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은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게 경기 침체의 뭐 바로미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세계 유수의 인사들이 경기 침체의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또 오늘 아침에 아마 일어나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서 갑자기 왜 그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에요. 예,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경기 네. 침체 이야기 나온 지가 거의 1년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를 볼 때 우리가 뭐 GDP 성장률도 보고 고용도 보고 사실 네. 경제 지표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를 꼭 챙겨서 보고 내일 밤에 또 발표가 됩니다. 네, 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의 장점은 그냥 온갖 지표를 하나 중요한 거를 하나로 모아놨기 때문에 네. 경제가 위로 가고 있나 아래로 가고 있나 저점을 통과하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심플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준선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기도 했나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뭐 기준선을 뚫고 내려온 지도 거의 2개분기 정도가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아는 되게 대형 기업이 됐던 아니면 대형 금융 투자 회사들의 CEO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런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아, 경영을 조금 조이겠구나. 네. 엄청나게 감원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이라고 치면 CEO가 좋게 보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막 늘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네. 더 깐깐하게 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일반 기업이라고 한다면 CEO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곧바로 감원까지 연결은 되지 네.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규 채용 혹은 신규로 기계 발주 넣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금 천천히 하자라는 식으로 긴축 경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흘려들어도 되는 얘기냐라고 하면 저는 좀 앞으로의 기업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어떻게 경영하겠다라는 목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조금 찜찜하게 사실 들었어요. 미국 유수의 금융사 JP모건인가요? 뭐 감원 얘기했잖아요. 뭐 사실 감원 얘기를 하지 않는 곳은 없고요. 아 지금 네, 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저희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도 그렇고 네.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이미 발표를 했거나 앞으로 할 것이거나 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그 경기가 갑자기 하강하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빠른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뜨겁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계속 상승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또 갑작스럽게 대반전이 되어가지고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게 고용에도 뭐 일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야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여기에 대해서 실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데는 미국에서도 소매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한 뭐 상반기부터 재고 조정 얘기를 했었으니까는요. 그리고 나서 오게 되면은 이런 데에 이제 기업 간의 B2B로 물건을 공급하게 되는 가령 우리한테는 제일 이제 익숙한 회사가 미국의 마이크론이겠죠. 네. 그런데도 지난 분기부터는 과잉 재고를 얘기하면서 재고를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본인들이 경기가 갑자기 꺾이면서 문제가 있는 과잉 재고 이런 것들 비록 조금 마진을 손해 보더라도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맨 끝단에서 고용을 건드리거든요, 보통 네.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주 전형적으로 다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서 압축적으로 그 안 좋은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로 해석을 합니다.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원을 예고하고 있고 감원을 시키고 있고 이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용 지표, 서비스 지표는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저 FOMC가 이걸 봤다면 금리 속도 조절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경제 지표들이 지금 섞여서 나와서 안 그래도 네. 경제 지표가 질서정연하게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 해석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지표는 여전히 좋은 거를 가리키고 있고 어떤 지표는 뭐 몇십 년 내 최악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네. 그런 부분들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아니었고 팬데믹 대량 해고, 그러니까 대량 해고라는 게 정말 경제가 안 좋아서 해고라기보다는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숫자상으로 해고들이 있었어서 그런 게 조금은 더 해석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일을 하고 있었으면 코로나19가 한참이었을 때는 한 85명 정도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고용지표의 총량이 85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0명이 되었어요. 만약에 원래 경기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100명 일하다가 경제가 좋으면 102명, 103명, 104명 더 늘어서 네.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해고도 사실은 더 빨리, 왜냐하면 5명 더 일을 하고 있으니까 5명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서야 제자리를 총량적으로 채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제는 되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고용 지표는 왜 여전히 좋아? 네. 라는 거에는 이런 팬데믹 때문에 스텝이 꼬인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인들, 뭐 금융맨들이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실감은 못 하겠는 게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3, 4주 후에 어디 저 예약을 좀 하려고 해도 어디 그 저 관광지 또 뭐 휴양지 같은 데는 콘도 예약도 안 되고 또 굉장히 비싼 음식점인데 야 이런데 경기도 안 좋은데 누가 올까 했는데 예약이 안 돼요. 그리고 막 백화점도 줄 서 있고요. 이게 경기 침체인가? 경제 침체 사인은 뭔가? 도대체 언제부터 온다는 건가? 왜 이렇게 겁을 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사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전히 소비에서도 뜨거움이 보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소비들의 경우에는 펜트업 디맨드가 강력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가령 이제 명품 같은 것도 리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최근에 좀 경기가 좀 부진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것이 뭐 이제 뭐 택시를 부르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젠 옛날에 정말 안 잡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엔 좀 더 잘 잡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좀 돌아와서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가 침체를 말하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흔히들 하는 이야기는 GDP가 뭐 가령 역성장을 한다든지 기업체들이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침체 구간을 100% 설명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침체가 일어날 때 그러면 100% 발생했던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한 그 이제 1950년 이후에 있었던 침체들의 평균을 보면 그 직전에 있었던 가장 낮았던 실업률, 가장 호황이었을 때 실업률 대비해서 침체에 들어간 첫째 달에 딱 올라가 버리는 실업률이 평균 한 0.5% 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5가 제일 낮았거든요. 한 4 정도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아마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언론에서 침체 아니냐, 침체라고 인정은 안 받았지만 우리 지금 침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참 속기가 쉬운 부분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평균이 0.5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0.2만 올라갔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0.9씩 올라갈 때도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침체에 이미 있는 것인지 뒤이어서 나타나는 것인지 이거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 사이클이 실제로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 판명이 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배팅하고 투자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오면서 제가 경제 뉴스를 들으면서 왔는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청난 액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요. 지금 주식으로 들어오는 돈은 거의 뭐 없습니다만은 지금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금리를 한 6% 정도까지로 주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정말 한 4,700만 원 정도씩 가지고 수표 한 장 들고 줄 서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침에 가서 줄을 섰는데 오후에 저금할 수 있는 정도래요.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사실 절대적인 양이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주식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저희 모멘텀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네. 쓰는데 돈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주식도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겠고 네. 돈이 여전히 많지만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좀 주네, 성에 못 차네. 라고 한다면 주식은 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후에 나타났던 흐름들이 기준금리를 뭐 4, 뭐 3 이렇게까지 올렸지만 사실 절대적인 돈의량이 줄었다라기보다는 돈이 풀리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조정이 네. 아닌가 좀 격하게 나타났죠. 이제라는 생각들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풍요로움이 느껴진다라는 부분들에는 저도 좀 동감을 해요. 네. 동감을 하는데 여전히 또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돈은 좀 많은 상황 들이 아닌가. 그래서 주식에서 빼서 예금으로 간달지 채권으로 간달지 이런 배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씁쓸하지만 어느 정도 양극화도 저는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예전보다 살기가 나아진 상황인데 주식만 빠져 있냐? 그럼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골고루 다 빠져 있는 거죠. 자산 증시도 가격들은 빠져 그렇죠. 있고 네. 부동산도 빠져 있고 네. 지금 유가도 좀 빠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걱정은 다 나올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라면은 침체기가 들어가게 될 때는 인플레 걱정은 안 했거든요. 네. 80년 이후로는.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까지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음. 부분이니까 예, 말씀해주신 대로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아닌 건 없다. 우려되는 상황은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네. 야, 이걸 지금 우리가 1년 동안을 겪어가면서 지금 202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에 그렇게 주목할 이유도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뭔 지표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지표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13일로 지금 예정돼 있죠? CPI 네. 지수가 또 나오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난달에는 한 7.7%, 7.6% 네. 정도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낮아져서 7.3% 정도로 월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전년 동월비라는 거는 지난달에 똑같은 달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높낮음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지난달 대비 어땠어? 이제 이런 숫자들을 보는데 전월비 0.3% 그래서 10월에 기록했던 숫자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서비스 물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서비스가 좋네 라는 것들이 지표로 확인됐기 때문에 예상치를 굉장히 하회하기보다는 예상치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상회할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반응이 어떨까가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마음은 쪼그라들어 있지만 저는 이게 예상치를 좀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놀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쉬워는 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물가 흐름을 볼 때 뭐 글로벌 밸류 체인도 중요하고 뭐 임금도 중요하고 집값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는 2000년 이후에 물가를 이렇게 보면서 유가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재생에너지 비중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단기에 바뀔 수 있는 비용은 유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느 날 미용실에 갔는데 어느 날은 10,000원 받고 어느 날은 7,000원 받고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갈 때마다 사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오기 전에 숫자를 보니까 10월 평균 유가가 86불, 11월 평균이 80불, 지금은 한 75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 하락이 그렇게 투자자분들의 성에 안 찬다 하더라도 이제 유가의 하락세가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달에 더 올라가기보다는 유가도 빠지고 했으니까 다음 달에 다시 튀진 않을 거 아니야 라는 계산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7.3%인데 이거를 상회할 경우에 우리가 경기를 느껴가지고 주가에 반영되는 걸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또는 7.3을 하회하면 오 이제 됐어 이러고 확실히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거야 내지는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주가는 또 거기에 좋게 반응이 되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은 또 네. 조금 오르는 정도는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할 거다고 그러셔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 오르는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서 네. 그리고 또 저는 뭐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혹시 조금 낮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네. 할까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낮게 나오면 바로 다음 날에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연준의 위원이라고 하면 조금 낮게 나오면 그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지금 네, 그렇죠. 인플레가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우리 여전히 조심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 그 열기가 있는 것이 네. 좀 사그라들 때까지는 표정 관리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식 시장은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할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떨어졌다면 테크주 같은 거, 성장주 같은 거 이런 쪽이 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증시가 이만큼 한번 크게 좀 하락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이 평균적으로 거의 한 30% 가까이 하락을 한 거잖아요. 이 30% 하락은 경기 침체가 동반되었을 때 거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렇게 하락을 하고서 반등을 좀 할 때에는 사실은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좀 못 간 주식들 가령 예를 들면 그게 지금은 그런 좀 부진한 그런 분야가 테크주라든지 아니면 네. 성장주 이런 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네. 기준으로는요. 네. 우리는 좀 다르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키 맞추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 맞추기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 떨어져 있는 성장주는 조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 이제 정 대표님 궁금한 게 연말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뭐 같은 그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의견을 가지게 된 가장 네. 큰 요인은 인플레가 생각보다 좀 빨리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였었고, 지금도 그때 봤었던 각종 우리 이제 그 인플레의 선행 지표들이라고 할까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ISM 제조업 PMI에 나와 있는 지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교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항공운임이라든지 해상운임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각종 뭐 집값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려오고 있고 상승폭이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도 마이너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갈 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가장 첫째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 굳이 이를 초과해가지고서 너무 뭐랄까요 그 긴축적인 성향을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급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 지금도 나타나는 것인데 장기 금리가 좀 빠지는 것이죠. 네. 장기 금리가 좀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기금성이나 이렇게 아주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래서 채권하고 주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의 경우에는 실은 채권 쪽에서 좀 원래는 그 경기가 나쁘게 되면은 주식이 빠지게 되면은 채권 금리도 같이 떨어져서 그럼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좀 팔아가지고서 떨어진 주식을 채워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도 같이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빠지고 우리나라 지금 연금도 보시게 되면은 국내 주식하고 채권 모두 다 올해 손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금리가 좀 내려와 주게 되면 채권이 안정화되게 되면 비로소 주식의 비중을 다시 좀 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급 측면에서도 인플레 좀 내려오고 금리가 그다음에 채권 쪽에서 장기물 쪽에서 좀 안정화가 일어나게 되면 수급이 비로소 들어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저는 뭐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식 장을 보면 장이 좋았을 때도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12월에 빠졌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산타랠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들려도 우리나라는 12월에 산타랠리는커녕 오히려 장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좋은 장인데 12월 연말에 괜찮을 거예요 하시니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한국의 경우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보통은 연중으로 증시가 좋게 되면 연말에 대주주 과세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거. 그래서 뭐 매도가 나온다라든지 또 한 가지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개별주들 코스닥 종목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코스닥 종목들의 4분기 실적이 좋은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말에 좀 매도가 그런 것 때문에 실적 우려 같은 걸로 나올 때도 있는데 지금은 좀 반대인 것이 오히려 맞을 거를 미리 다 맞아 버렸고 사실 뭐 여기에서 지금 수익이 나서 세금 대상이 되는 투자자분이 올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다 마이너스인데. 네, 그리고 기업 실적 추정치도 이미 뭐 내년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그 부분이 과거처럼 임팩트를 끼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효진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연말 증시 상황. 저희 뭐 KB증권 의견을 대신 좀 전달드리면 네.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주식을 점차 비중을 늘리기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조금은 이제 최근의 상승을 좀 반납하는 과정들이 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은 내년 봄에 시작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경기 저점을 내년 2분기로 보고 있기도 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매크로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이클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거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에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작년에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유럽 국가,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 그리고 넘어와서 미국, 한국까지 거의 뭐 그냥 거의 주요국 모두 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하락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가장 격하게 조정을 받았던 2008년하고 엇비슷한 수준이고요.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2008년하고 비슷하고 한국은 2008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예, 주택 가격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택 가격 하락하면 뭐 소비 심리에도 안 좋고 건설 경기에도 안 좋고 금융에도 안 좋고 이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조금 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환율도 굉장히 요동치지만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1,500원 막 뚫을 것처럼 하다가 또 이렇게 한 며칠 지나면 다시 1,200원대가 가기도 하고요. 주식도 막 2,000 뚫을 것 같이 하다가 2,400이 오기도 하고 네. 분위기 반전들이 됩니다. 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한번 바꾸면 그게 좀 좋은 관성이든 네. 안 좋은 관성이든 좀 유지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겹게 이야기를 했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할 것까지 정말 다 반영이 되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 자신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물가가 더 올라가서 증시가 얻어맞는다라기보다는 부동산 그동안 이제 금리를 올렸던 것들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시 한번 약간은 좀 쪼그라들었다가 펴지는 그런 과정들이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 있을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어느 것 하나가 삐끄덕거리면 네. 다른 것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각국의 톱니바퀴입니다. 아, 예. 그동안에는 이 세계화하면서 세계가 막 같이 가는 모양새였어요. 경기가 그때는 괜찮았죠. 근데 이게 코로나 지나고 막 이러면서 각자 도생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골치가 아프죠. 네. 그리고 저희 뭐 보통 전 세계 GDP 대비해서 물동량의 비중 같은 걸로 네. 세계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얼마나 흩뿌려져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게 뭐 끼케봤자 1960년대 그 네. 이후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두 나라에서 세 나라, 세 나라에서 네 나라로 흩뿌려지는 과정을 봤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2013년 정도부터 이게 안 느네. 라는 불길한 네. 느낌이 들더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팬데믹을 거쳐서 이게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자 나라들이 뭐 관세를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유무형의 그 장벽들을 조금 네. 세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대되는 큰 뭐 3, 40년 동안 끌어왔던 흐름이 결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물가 문제보다는 저희가 더 길게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은 뭐 소득 수준이 올라가거나 경제 발전도가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수출 비중이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네. 공장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뭐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출 비중이 낮아지기도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뭐 한 40에서 45% 정도 GDP에서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의 결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큰 사안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만 글로벌 밸류 체인이 되면 뭐 물가가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우리가 수출 환경이 어떻게 될 거야 걱정은 많이 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톱니바퀴라고 하셨지만 저는 완전히 그 여러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조금 이렇게 편이든 방향이든 갈라서 재편이 되려면은 거기에 따른 시간도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반응은 네. 좀 빠르게 나오겠지만 경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러고 있으니까 네. 아 저들이 사이가 괜찮아지면 다시 다 이렇게 굴러가겠구나 했는데 이게 각국으로 번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정말 위기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당장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지는 게 IRA. 네네. 미국에서 아주 자국 이기가 대단한 건데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애플에서는 또 메이드 인 USA가 찍혀 있는 TSMC 반도체만 사용하겠다. 우리 삼성 안 쓰겠다는 얘기. 그런데 사실 이제 그 TSMC 대비해가지고서 네. 삼성이 조금 그 분야에서는 밀리다 보니까는 네. 뭐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우리께 들어갔었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는 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그렇게 시장의 기대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보게 되면 말씀해주신 그런 공급망의 재편이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투자자들이 놀란 부분은 이것 같아요. 트럼프 때에는 트럼프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봤는데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나서도 그 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유럽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는 점 그런 점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교역의 결이 좀 바뀌는 부분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나의 영역이지 그것 자체가 완전히 뭐 이제 경제를 글로벌 경제를 아주 침체의 구렁텅이로 넣기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무역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전됐다가 또 글로벌끼리 긴장도가 높아졌다가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긴장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막바로 빠지고 그런 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우리 기업들한테 놓여 있는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그런 우리 물건을 좀 덜 사거나 아니면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서 재고 떨이를 언제 지금 빨리 끝낼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고 좀 더 길게 봐서는 가령 예를 들어 반도체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반도체가 단순 경기가 아니라 주가가 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 트렌드가 나왔었거든요. 뭐 스마트폰이 나왔다.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 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AR이나 VR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뭔가 이런 쪽에서 새로운 하나의 혁신이 나와서 시장이 커지는 부분이 나오느냐 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국내 반도체 섹터에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삼성전자가 좀 가는 줄 알았다가 또 6만 원 밑으로 해서 오늘 더 떨어졌죠. 그 이제 5만 9천 원 밑으로 또 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영향 아닙니까 또? 그 사실 이제 증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또 악재들을 발굴해 내 가지고서도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년 반 정도 전에는 아니 실적도 이렇게 좋고 더 좋다는 게 많은데 왜 더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꺾일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꺾이고서 우리가 1년 이상 고생을 했거든요. 방향을 돌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번 잡히고 나면.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지지부진하다가 슬슬 방향을 돌리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원래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뭐 작은 뉴스에도 호재냐 악재냐 가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 강도나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은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IRA법 뭐 여기에 맞대응이라도 하듯이 유럽에서는 또 국가 보조금 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좋지는 않죠. 그리고 전체 뭐 한국 기업들한테 좀 위협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 뭐 기업들이 효율성의 극한을 추구하면서 조금이라도 싸게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을 쫙 이렇게 펼쳐놨었던 건데 그게 어떤 효율성이라기보다는 뭐 각자 도생 뭐 이러한 목적들 때문에 다시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비용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특히 한국 관련해서는 뭐 가계부채 이야기도 많고 이런 IRA 관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많은데 데이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해외 직접 투자는 주식 채권 사는 게 아니고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M&A 하는 금액들인데 저는 뭐 중국이랑 브라질의 공장을 2000년대 많이 지었으니까 그때가 되게 피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 대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은 금액들을 해외로 지금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오히려 더 왕성해졌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 겪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냐, 아니면 어떤 기업들은 해외, 특히 미국 향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이러한 지형 변화에 대비를 해온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준비를 해온 기업들도 확실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저 두 나라가 쉽게 화해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장단에 다 춤을 춰야지 되는데, 제가 갑자기 대학교 때 수업에 들었던 네. 이야기 생각나는데, 한국은 항상 뭐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네. 분단국가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마 해외 학회에 가시면 너네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껴서 너무 피곤하지 않냐 그런 질문을 하나 봐요. 근데 그 교수님 대답이 되게 멋있었어요. 너 샌드위치에서 뭐가 제일 맛있냐? 가운데 햄이 제일 맛있는 거다. 요즘 그 이야기가 아주 많이 떠오르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예, 가운데 햄이 제대로 입맛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 이게 그냥 뭉개져 버리면 네. 큰일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햄 입장에서 참 결정들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IRA 관련해서 한국 관련 법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네. 개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지금 이번에 또 제출된 거 보니까는 또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결정이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혜를 혹은 아니면은 네.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지 같은 부분들은 뭐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IRA 처음 나온 이후부터 해가지고서는 분석들을 많이 하셨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도 많이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네.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원래도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던 그 투자하던 것을 좀 빠르게 앞당겨 가지고서 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도 우리가 조금 이제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그 변동성을 만들 만한 변수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2022년 그 매크로 환경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침울해요. 네. 좀 희망 없나? 2023년에는 좀 희망을 가지고 싶은데 현실이 어떨까? 이런 기대 반, 우려 반, 뭐 그렇습니다. 희망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왕에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2023년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제가 아까 부동산 이야기도 드리고 물가 이야기도 드렸지만 조금 더 고생하는 시간들은 남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지만 뭐 고용이 정말로 감소를 한다든지 소비가 양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기 침체의 폭이 깊을 걸로는 생각은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여기서 요 정도 안 좋아지고 넘어가기에는 물가나 그동안 금리 올린 것들의 부담들이 경제에 조금 더 반영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봄 정도까지는 아마 조금 더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내년 봄 이후에는 경제도 증시도 조금 숨통이 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뭐 IRA 이야기도 했고 네. 유럽의 이야기도 했고 뭐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이야기도 했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이 오므러드는 만큼 각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엄청난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네. 있어요. 그리고 네. 그거는 온전히 자기의 기술이나 기업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2010년대 후반 미중 무역 분쟁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의미 있는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설비 투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좀 경제를 위해서 끌어 잡아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 측면에서는 연준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좀 스탑하고 물가도 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하락한 뭐 유가 그리고 주택 가격 고용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내년 이제 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물가의 하락이 정말 그냥 보기에도 또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갔더니 내려갈 때도 좀 속도가 이제 좀 붙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스탠스도 변하면서 내년 봄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도 증시도 의미 있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아유,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 쪽은 공급 요인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다 사라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부양책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은 글로벌에서 엄청 크게 한 축을 차지하는 중국이 글로벌과는 그동안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중국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특히나 네. 제로 코로나를 철폐하는 것만으로도 부양 효과는 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서는 또 우리가 일정 부분 수요 증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네. 봅니다. 올 한 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경주마 진행을 하면서 제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방송할 때마다 했거든요. 내년에는 활짝 웃으면서 봄 이후라고 그러니까 그때 활짝 웃으면서 하하하 거리면서 경주마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바람으로 경주마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죠. 오늘은 매크로 중심으로 쭉 경제 동향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